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SBS 비즈 앱 다운받으시면 더 다양한 정보,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 많이 떨어졌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상승분, 한 달간의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고 지금 참 보면은 빅테크들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나온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 향후 실적 전망에 따라서 보면은 주가 희비가 특히 시간에서도 많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제 뉴욕 장이 끝나기도 전부터 해서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시장 상황 이렇게 분석하고 해설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마 이게 심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명하기보다도 네. 이렇지 않을까요 하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더 치고 가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세력들이 많아지는 그런 대목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증시에서 싫어하는 게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이 대선에다가 미 연준에다가 큰 이벤트들이 큰 있잖아요. 이벤트들이 바로 이제 예. 앞에 다가오니까 예. 예. 실적 관련해서 또 향후 가이던스 관련해서 주가의 반응을 갖다가 일일이 설명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미국 장이 올라도 잘 못 가고 빠지면 그거 갖다 그대로 반영하고 했는데 네네. 오늘은 또 어떡할런지. 그러게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도 일단 하락 출발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저점에서 매수를 해줄지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예. 오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 의원님도 요즘 한참 바쁜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내년 전망 연간 쓰시고. 전망에 네. 또 이런저런 또 매크로 변수들이 많으니까 찾는 데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빨리 가서 막 얘기해줘야겠다 싶으세요?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요. 네.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시다. 네. 지금 방금도 보니까 누가 될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긴 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될 걸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결과는 또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처럼 이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그 결과가 또 뒤집어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6일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그 시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망은 잘 못해도 사후 해설이라도 깔끔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장 어떻게 뉴욕 장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혹자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이번 주부터는 네. 그 영향권에 접어든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11월 6일 미국 대선 결과 윤곽이 잡히기 이전까지는 간밤처럼 변동성은 좀 커지는 장세를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당시 특히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양 후보 간의 판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익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당선됐을 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예견되지 않을까 가늠할 수 있는 기존 인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융시장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주가 하락, 또 금리 상승, 달러 강세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결과가 트럼프로 기운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또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올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이 변동성이 가장 클 시기이긴 하지만 연이어서 또 11월 FMC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로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들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 차원에서 미국 대선 결과 확인 후 큰 폭의 변동성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미국
특히 인공지능 또 미국의 AI 반도체 주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FMC가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실 대선 결과 네. 뭐 해리스가 당선돼도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날 여지는 네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FMC를 통해서 연준이 앞으로도 금융 여건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해준다고 하면 네네.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좀 안정을 되찾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 FMC에서 25pp 금리 인하를 네. 97% 정도 확률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11월 달에 25pp 또 12월에도 25pp나 할 걸로 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9월 FMC에서 제시한 9월 수정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평균값이 올해 100bp 인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수준 정도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도달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11월 FMC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과거 대선처럼 그 변동성의 그 진폭 자체가 좀 줄어들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 관련해서는 어제 그래도 이제 PC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PC 물가 지표 봤을 때 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뭐 헤드라인만 봐서는 물가 인플레이션 그래도 이렇게 연착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월비 수치나 그런 수치를 볼 것 같으면 아직은 조금 싶은 마음도 들고요. 저는 이제 물가를 올해 네. 1분기 때부터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1분기 때도 시장 예상보다 물가가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 또 배경이 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있는 구간,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물가 지표는 PC입니다. 네. 근데 PC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2.1이 나왔어요. 9월 수정경제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간으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PC는 2.4 정도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1, 내후년에는 2.0, 물가 안정 목표 2%를 내후년 정도면 도달을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내배를 높인다고 하면 연준은 더 이상 이 월간 단위로 움직이는 물가 지표 변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이제 고용 지표가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변수들을 내년 이연 변수로 거론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용 지표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절대 대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올해 남아있는 기간 내년에도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물가를 가지고 고민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 자꾸만 전월 대비 가격 지표 그리고 주거비는 분명히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를 고점으로 해서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잘못된 시선에 대해서는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도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하락이 물가 하락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9월 달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거는 맞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무진님 또 제가 또 반복해서 또 한번 물가 하락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물가 하락 아니잖아요. 상승률 둔화. 네. 물가가 그냥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오르는 폭이 줄어드는 거지. 물가가 하락한다니 누가 진짜 화딱지 납니다. 그런 표현 듣고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정정했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가보면 카드 긁을 때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잘 정정했어요. 왜 이 물가 단어에 되게 민감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아니 요거를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든지 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진짜 화나거든요. 올려도 네.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리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한 10,000원 하던가 1,500원 하면 안 되나요? 왜 11,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올리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제 체감 물가에 되게 네, 굉장히 예, 이제 예민하시고 예. 왜냐면 실제로 이제 마트 장을 보시기 때문에 소장님이 지금 그 눈빛은 뭐예요? 아니 그냥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딱 온전히 아이, 몸으로 체감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뭐 택시도 감히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요금 보면은 뭐 못할 것도 없지만 요금 보면은 아 이러니 조금 더 일찍 나가자. 조금 자주 더 타시잖아요. 서두르자. 뭐 이러면서 아 참. 네. 네. 그 미국 경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3분기 GDP 그 경제 네. 성장률 소포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2.8% 그러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음. 가장 올바른 해석일까요? 미국 경제는 견고한 흐름을 계속 앞으로도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3분기 GDP 전분기 대비 연율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8%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가 1.4고요. 올해 2분기가 3.0. 전분기보다는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잠재 성장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정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8%를 가정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1%포인트 정도 실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3분기 GDP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둔화됐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잡아줬던 게 민간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가 3.7%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미국 경제하면 소비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일단 이번 세부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민간 소비가 상당폭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3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초과저축액이 소진됐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결과치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연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과저축액 모델을 놓고 본다고 하면 매 분기마다 8.7% 감소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3배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초과저축액이 소진되지 않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사실 이제 초과저축액이 소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 절벽이라는 부분들도 언급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올해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이 내년에는 실물 경제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비 둔화폭은 일정 부분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 레벨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계속 유지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요. 한국 경제를 좀 걱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경제, 우리 증시가 문제죠.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경제 걱정 좀 먼저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금 걱정한다고 나아지긴 하는 건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무도 걱정을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죠. 맞습니다. 걱정해줘야 될 곳이나 걱정해야 될 분들이 걱정 안 하고 엄한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세수 펑크 이게 요즘 자주 보도가 되던데 네. 30조. 그만큼 이제 세금 거치는 것에 비해서 뭐 돈 나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고 돈 쓰는 것도 잘 쓰면 좀 괜찮겠다 싶은 데가 많긴 합니다만 그 얘기는 그렇고 어쨌거나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아마 문 의원님 말씀하시는 미국 걱정할 것 없이 우리를 더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올해 이제 정부가 전망한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29조 6천억 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네.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좋은 요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가세 역시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설비 투자 확대로 인해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해드리면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 거래 금액이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증권거래사 인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이 3천억 원 정도 감소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국한 평형기금 그리고 이제 주택기금을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이것 또한 역시 좋은 대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 정부에서 전망치가 자꾸 어긋나는 거는 너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접근을 가지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정부 부채 역시 올해 연말 목표치를 이미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성장을 부양하는 카드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지금 여건을 보면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분기 전기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3분기 때는 소폭 플러스 0.1% 상승에 그쳤는데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하다가 2분기 때 역성장할 거는 전망을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역성장을 했고 올해 3분기, 4분기 부진할 걸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기재부 역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3% 정도까지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투자자분들께 강조드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면서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 증시는 올라갑니다. 다만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쓰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증시가 한국이고요. 반대편에 서 있는 증시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저는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그 구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을 태동시켰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증시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상당히 나타날 겁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제 체력을 뒤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경제도 그렇고 증시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금 미국 반도체 섹터 빅테크 관련주, AI 관련주는 어찌 보면 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회일 네.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좀 줄줄이 실적 발표했고 지금 간밤에 새벽에도 지금 아마존, 뭐 인텔, 애플 다 실적 발표했는데 글쎄 이게 주가가 좀 그동안 많이 올라온 탓에 좀 뭔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는 분석도 있겠습니다만 뭐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게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엔비디아, GPU, 그 GPU가 서버향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만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요. AI 구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투자자들은 학습용 그리고 이제 서비스 플랫폼을 놓고 온다고 하면 서버향에 약간 그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추론용 그리고 서버용이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CPU, GPU 같은 1차 반도체에 머물고 있는 반도체들이 2차 반도체, 3차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예상치는 대부분 다 상회를 했는데 일부 기업들이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념 선호 심리가 이축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지만 미국 대선 전 이념 선호 심리가 줄어들 때는 이 실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라는 리포트를 좀 썼거든요. 네. 제가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아니라 올해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만 놓고 말씀을 해드리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이 3분기 추정치가 4.1 정도 돼요. 네. 근데 5년과 10년 평균을 놓고 본다고 하면 5년이 10%, 10년이 8.5%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낮죠. 그러네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올해 2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올해 3분기가 전기 대비로는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축됐을 때는 지금 언급해드리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다시금 시장 시선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제가 4.1이라고 얘기해드렸죠. 네. 3분기가. 근데 4분기 때는 14.2%로 상당폭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 변동성이 줄어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 차원에서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궁금한 게 그럼 왜 이렇게 3분기하고 4분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EPS 증가율. S&P 500 상장사들 EPS 증가율이 지금 5년, 10년 평균 대비로도 지금 하회한다라는 걸 말씀 주셨는데 네, 3분기 때는 그랬죠. 예, 3분기 때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4분기 때는 오히려 증가율이 굉장히 EPS 증가율이 14%.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한데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래요. 예. 엔비디아. 네. 왜냐하면 예. 지금 3분기 섹터별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IT가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14.9%거든요. 제가 전체 평균이 4.1%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이와 비교를 해보면 숫자가 상당히 높죠. 근데 기여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상당히 높아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IT 업종 내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다고 하면 14.9가 7.5로 2배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 엔비디아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블랙웰이라는 AI 가속기가 이제 매출로서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4분기 때 전체 평균이 올라가는데 그 주도를 하는 섹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IT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11월 달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왜 미국 나스닥,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AI에 대한 시장이 조금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또 이제 아마존이 미국 지수에 좀 아까 표현하신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이 그거 같아요. AI 쪽에 투자는 많이 한 게 실적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수익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친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는 해석인데 아니 투자한다고 당장 돈이 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워낙 올해 미국 증시가 네. 다른 타 증시 대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올라오면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서 이런 부분들 캐펙스 투자 대비 이게 눈으로 실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거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구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의 투자가 나중에는 큰 가실로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산업이 개화된다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는 메타 플랫폼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절적으로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빅테크 기업들 중에 캐펙스 투자를 공적적으로 하는 데가 메타 플랫폼스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지금 언급해 준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그런 경험들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스 주가를 보면 또 전혀 그러진 않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그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지금 투자 심리를 이축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애플인 것 같고요. 애플이 사실 매출액은 6% 이상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 또 앞으로 서비스 사업 성장 둔화라는 부분들을 놓고 애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시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미국의 신산업, 인공지능을 왜 좋게 봐야 되는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네네. 왜 캐펙스 투자가 지금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실적이 반영된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시스템 구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학습용보다는 추론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GPU가 서버로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추론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림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2단계 반도체, ASIC, FPGA, 3단계 반도체, 핀과 누르포핏 같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한 직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반도체 산업들이 2034년 정도 된다고 하면 매 분기마다 32.1% 정도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3,340억 정도 달러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기업 수익으로 연결될 여지는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2% 지금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0.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545포인트고요. 코스닥이 지금 1%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어제 좀 상승 마감했었는데 어제 상승분을 또 하루 만에 좀 반납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73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홀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9,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2,2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0만 원이네요. 현대차가 1.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2,200원이고요. 기아도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5,500원.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89,800원, 33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사실 어제 3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글쎄 에코프로 오늘 주가 호가에서는 3%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가 76,500원이고 HLB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4,800원.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3.4%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24,500원이고요. 엔캠도 3.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68,300원. 효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3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PSP 호가가 10% 급등이 예상되고요. 33,9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장에서도 4.7%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되고요. 특히나 이제 특허 소송 승소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독점력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HPSP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어지는 분위기네요. 오늘 개장까지 이제 7분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종목별로는 역시 또 개별적 모멘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글쎄 2차 전지 오늘 바이오 지금 반도체 일단은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네요. 호가 분위기에서는. 네. 야간 선물 한 0.8%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낙폭이 그만큼 안 미친다는 얘기가 결국 그러면은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장의 반등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반영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 장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11월 그래도 첫날 한번 제대로 가보자 하는 분위기인데 10월 막판에 이렇게 밀리면서 그냥 이렇게 어지간한 종목들이나 지수가 월봉이 그냥 그야말로 관상이 달라져 버렸네요. 그동안 쭉쭉쭉 양봉 진행하다가 다들 음봉으로 다 마무리되고 또 위에 꼬리가 달리고 해가지고 이제 좀 차트는 좀 찝찝해졌습니다. 차트는 찝찝해졌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속으로 빠지고 연속으로 오르지 않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또 들쭉날쭉할 것 같은데 말이죠. 삼성전자 6만 원이란 부분이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는데 어제 좀 가나 싶더니 또 저건데 저기 문의였네. 네.
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오르더라도 같이 오르고 빠지더라도 같이 빠지고 쟤들 요즘 왜 저렇게 엇박자를 냅니까? 두 종목이. 뭐 이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AI 대처에 상당히 늦어졌고 아마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기에도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가 낙폭이 가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상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던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TSMC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MC랑 TSMC의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자공학 박사를 받았던 분들이라서 경영을 기술 중심으로 좀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TSMC의 이상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줬던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성과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 절감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HBM과 같은 핀, 그러니까 3세대 반도체에 대응하는 게 상당히 늦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향 HBM3 8단 납품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는 안정성을 좀 찾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SK 하이닉스와의 그 간격을 어느 정도 좁혀 나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여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좀 뒤처진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올해 두 회사의 주가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로 인해서 무너지기 이전처럼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먼저 움직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쪽이 반도체가 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예전에는 장 좋을 때 꼭 플러스 무슨 편의점 1+1, 2+1처럼 꼭 추가되던 질문이 그럼 소부장은요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또 소부장도 또 관심 바뀝니다. 별로 언급도 안 하고. 아니, 국내 증시는 약간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거 예. 꾹 누르면 이쪽이 올라가는데 이쪽도 예. 이쪽 올라가려면 약간 이쪽을 또 두더지 눌러야 되고. 게임처럼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가지고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 전체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부진의 이유를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얘기해드렸던 우리나라 경제 체력 그렇게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때 역성장을 했고 3분기 때 소폭 플러스로 바뀌긴 했지만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얘기해드리고요. 아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 주가랑 그나마 연관도가 높은 지표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월별 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요,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했고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2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향 수출 증가율은 올해 7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반도체 수출 증가율, 중국향 수출 증가율을 같이 그려서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개별 기업들이 HBM을 양상하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살아나야 미국처럼 연속적으로 계속 오르는 장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미국 대선 결과 윤곽이 나타나야 한국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역시 방향성을 좀 잡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첫 거래일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1월 어떤 전략이 좋을지 짧게 좀 알려주세요.
11월은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아. 변동성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예. 다만 그 구원투수 역할을 11월 FMC가 하면서 변동성을 줄여나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생각에 놓지 마시고요. 내년을 염두에 두신다고 아. 하면 달러 자산 많이 가감하게 담으세요. 왜냐하면 내년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오르는 장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S&P,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11월 첫 거래일인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줄줄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빅테크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이제 그 애플과 아마존, 인텔 실적 발표가 있었고 정규장에서의 그 종가와 또 시간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성 심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2,540포인트, 코스닥 1% 떨어집니다. 73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떨어집니다. 0.5%까지 떨어지네요. 58,900원, 58,900원, 59,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아무래도 간밤 엔비디아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었죠. 주요 반도체주들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면서 SK하이닉스 그 직격탄을 맞는 모습입니다. 182,8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0.3% 떨어집니다. 40만 6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하면서 다시 100만 원 선을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99만 6천 원이네요.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21만 2,500원. 기아가 0.6% 하락으로 9만 1,4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약보합으로 4만 7,900원. 셀트리온도 0.7% 떨어집니다. 18만 1,100원. KB금융도 하락합니다. 89,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4% 떨어지면서 3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0.4% 상승합니다. 37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 약세입니다. 16만 4,600원, 에코프로 2% 떨어지네요. 7만 7,200원. HLB도 하락합니다. 1.8% 떨어지면서 6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리가캠바이오도 1% 내림세 12만 7,600원, 그리고 엔캠이 3% 넘게 떨어집니다. 지금 주가는 16만 9,800원. 휴젤 약보합이네요. 2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1.9% 하락 4만 9,700원. 삼천당제약이 1% 올라갑니다. 1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는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어제도 4.7%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허 소송에서 승소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점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또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이 좋네요. 지금 삐아가 18% 넘게 급등합니다. 11,540원. 오늘 많이 올라가고 마녀공장도 지금 11% 급등합니다. 2만 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도 8% 넘게 올라갑니다. 그 밖에 한국화장품, 아모레쥐도 3%, 2% 강세고요. 토니모리도 올라갑니다. 뷰티스킨이 9% 넘게 올라갑니다. 15,3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삐아 보셨죠? 18% 급등. 그리고 실리콘투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J2K바이오도 지금 7% 올라가면서 14,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보시고 뷰티스킨도 지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제닉, 한국화장품 제조도 3%, 4%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원정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BHI가 2.5% 올라갑니다. 11,6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2% 올라갑니다. 2,210원. 두산에너빌리티도 1% 이상 올라갑니다.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오르비텍 우진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좋네요. 참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신한지주가 1.9%, 2% 이상 올라갑니다. 52,400원이고요. 우리금융지주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KB금융은 좀 내리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일제히 올라가고요. 제주은행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형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41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6억 원, 11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339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8억 원, 20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저희 정기적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4원 40전 하락한 1,37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내 증시는 일단은 또 그동안 소외됐던 화장품 섹터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오늘은 화장품이 간택을 받았나요? 축하드립니다. 화장품. 지금 오늘 또 11월 1일이다 보니까 또 수출 지표 나왔네요. 네. 10월 통관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 2천만 불. 근데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조금 이렇게 시장 예상치는 그래도 한 7% 가까이 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거보다는 적었고 수입은 1.7%만 늘어나서 결국 무역 수지 32억 7천만 달러, 17개월 연속 흑자. 뭐 그런 상황에 달러도 살짝 약세. 특히 어제 BOJ 이후 달러인이 또 밀리고 하니까 환율은 이제 1,380원 아래로 확연하게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진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안 된다고 실망하는 이런 분위기네요, 우리가. 피크아웃이란 말씀이 아까 그럼 여름 이후로 수출이 증가는 하는데 수출 증가율이 좀 이제 둔화되고 그렇죠. 있다. 예. 이 말씀인데 말난 김에 어제 BOJ에서 무슨 좀 메시지가 어떻게 우에다 총재가 뭘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돼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건 7월 달에 BOJ가 금리 인상했을 때 이후 동일한 의견이에요. 네. 앞으로 경제와 물가가 BOJ가 예상하는 수순대로만 간다고 하면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밟겠다라는 언급을 좀 했고요. 네. 7월 달에 실질적으로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좀 해보면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 활동에 저하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채권 시장 내에서는 올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 역시 올해 12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 경로로 밟아 나갈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BOJ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게 된 계기는 이시바 내각이 출범을 했고 또 초기이다 보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안정을 되찾는다고 하면 올해 12월부터 BOJ는 다시금 금리 인상 경로로 밟아 나갈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구간에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썼었는데 이제는 일본 경제가 정상적인 경로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쓰려고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OJ는 본인들이 갈 길을 계속 밟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달러인 환율이 160쪽보다는 150 아래쪽에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지금은 미국 대선 전이기 네. 때문에 예. 금리 상승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타 통화국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엔이고요. 지금 현재 엔화 약세가 좀 최근 들어서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난다고 하면 저는 올해 12월 정도 되면 지금 숫자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미국채 10년물 금리 최근에 4.3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는
다시금 3.6, 3.7 수준으로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4 정도 정도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 100 정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오호.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폭만큼 원화 강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보다는 좀 4배는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엔화 역시 지금보다는 레벨이 강세 쪽으로 좀 전환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읽혀지기 이전에 그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가격대로 대부분 다 되돌림이 일어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월 달 변동성이 커졌을 때 해당되는 대상들을 좀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아니 지금 뭐 미국채 4.3 10년물 4.3 정도가 3.6으로 네. 뭐 한 104 정도의 달러 인덱스가 100 근처로. 근데 왜 코스피는 말씀 안 해주세요? 코스피요? 코스피는 그래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코스피도 하단은 상당히 견고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세 가지? 예, 우리나라 경제 체력,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는 부분, 또 금수세와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 그래야 미국처럼 큰 변동성 없이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패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낙폭이 커졌을 때 매수를 했다가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금 파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좀 해야 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섹터는요? 섹터는 뭐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 주도 섹터를 좋게 보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낙폭 가드를 고려한다고 하면 당사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인터넷 관련된 업종들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구분을 하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커졌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매수 가담하는 건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은 좀 좋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채권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4.23 여기서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 이론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예. 제가 2023년 10월 중순 때 그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99 정도 됐을 때 사촌.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5% 넘어간다고 그렇게 또 염두에 뒀었는데 지난해 12월 되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 정도로 늦춰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 전으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뚝 떨어졌거든요. 저는 동일한 패턴을 이번에도 밟아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동의는 딱 하나예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하게 되면 장기 금리는 하락 반전하는 게 과거에 항상 나타났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금리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 2%의 부하발수로 장기 금리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PC 기준으로 올해 2.4, 내년에는 2.1, 내후년에는 2.0 물가 안정 목표 도달할 수 있는 시점에 202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9월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결국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물가 레벨은 시장 예상보다 상당폭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올 여지가 있고 이를 빠르게 반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는 좀 네. 나누진 않았지만 네. 저는 민주당 해리스 당선을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대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뒀지만 막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측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거는 다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지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높지만 그 외 여론조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선거 인단수 해리스가 부진하고요.
지금 현재 상원 차지 정당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압도하고 있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소폭 좀 우세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고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저는 막판 결과까지 좀 봐야 되는 그 신중한 입장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채 10년물 금리,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국 증시 지금 부진하지만 다시금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게 빠르게 되돌림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큐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